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 그런데 매파적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할 것은 거의 90%로 압도적으로 기정사실이 돼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냐, 매파적인 금리 인하냐, 앞으로 금리 인하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매파적 금리 인하 우려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뭐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지금 분위기 좀 이사님 먼저 알려주시죠.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FOMC 내에서 계속 약간의 엇갈림이 있으니까 뭐 금리 결정은 이번에는 인하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한 방향을 보고 있는데 반대 방향을 취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인하는 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제 거의 마지막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결정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뭐 1, 2주 후에 나올 이 FOMC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회의록들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 또 하나 금리를 내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꾸준하게 4.1% 요 내외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는 당연히 안 될 거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단숨에 100bp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어쨌든 별로 안 하지 않을까, 내년엔 또 전망이 어둡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도 정체에 빠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본질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런 금리 결정과 관련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는 뭐 올 연초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긴축 완화는 필요하다 정도라면 또 모르겠으나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하는 금리 인하는 절대 증시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예전처럼 뭐 헬리콥터로 뭐 시장에다 돈을 쏟아부을 상황도 아니죠. 그다음에 M7이 지금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이들이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쏟아 부으면 내년에 M7의 이익은 떨어질 게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M7의 이익이 떨어지면 미국 전체 이익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금리와 관련돼서는 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정체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FOMC 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시장아 좀 빠져라라고 거기다가 물을 확 끼얹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뭐 점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은 낮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또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면 막상 금리 인하가 나와도 실제 시장의 강세는 제한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내일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미국 경기가 정말로 둔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내년에 M7의 이익이 대거 줄어든다면 과연 그것을 미국 증시는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이 두 가지에 주목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은요? 우선 저는 뭐 금리 인하에 내년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 이번에 12월에 금리 인하의 중요성을 조금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26년에 이제 내년인데 얼마 안 남았죠. 두 번 금리 인하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멈출 것이냐. 그 시그널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FOMC에서 예상을 뒤엎고 동결을 한다든지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네. 시장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반영된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우리가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매파적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는 내리지만 추가 인하는 좀 보수적으로 하겠다. 이런 약간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고요. 각국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럽, 뭐 캐나다, 최근에 BOJ까지, 일본까지 추가 인하 여부는 데이터를 좀 보겠다. 물론 일본은 뭐
1월부터 인상을 좀 했어요. 이런 뉘앙스고 사실상 일본은 올해 1월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고 정책 금리를 0.5%나 인상했고 최근에 뭐 엊그저께입니다, 여러분들. 또 NK 트레이드 뭐 이런 걸로 또 때마침 증시 좀 올라가니까 저는 뭐 명분론이다, 큰 영향 없다 정리를 해드렸고 이런 이유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게 저도 뭐 헬리콥터 폭격 여기에 관해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는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단지 이건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3%대 중립금리로 좀 모여가는 게 아닌가. 점도표를 좀 본다면. 그리고 향후에는 완만한 인하의 진행을 좀 시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제롬 파월 의장이 내일 이제 성명 같은 것도 내시겠죠. 기자회견 때. 성명서의 문구도 좀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더 시사하는데 좀 뉘앙스를 풍길 것인지. 네. 아니다. 어렵다. 데이터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자회견 하면서 확인 사살이죠. 너무 들뜨지 마라. 요렇게 이제 코멘트까지 딱 3개가 나오면 매파적 금리 인하의 완전 완성본이죠. 그러면 시장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윗방향으로 유동성 공급 때문에 증시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개별 뉴스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12월은 기간 행보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내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 연초에 내년에 몇 번이나 금리 인하 할지 여기에 관해서도 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회에서 3회 정도로 좀 보고 있고, 3회보다는 2회 정도. 2026년 연말에 2.75에서 3.25로 이렇게 수렴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는 뭐 여기는 너무 딥한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유동성 공급의 방식 툴은 다양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뭐 단기 채권 시장이 어쩌고 MMF도 봐야 되고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지지율 인하로 좀 할 수도 있고요. 양적 완화도 좀 시사할 수 있고 QT도 이제 종료했지 않습니까? 여러 그 툴을 좀 이용해가지고 기준금리는 조금 만만하게 내려가지만 시장이 출렁출렁하면 유동성 공급의 툴을 이용해서 좀 유동성을 퍼붓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형태인데요. 100bp 내려야 된다. 1기 정권 때는 여러분들 그거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뭐 법인세도 인하해주고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지금 2기 정권 때 보게 되면 본인이 막 관세 때렸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속내는 그렇겠지만 관세 때리고 재정 적자에 고임금에 여러 번 금리 인하는 좀 힘들 것 같고 더 천천히 더 적게 인하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트럼프가 그럼 금리 인하 75pp, 100pp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즐기시면 됩니다. 분명히 시장은 위로 갈 거고 대신 그만큼의 충격파는 2027년, 28년 뒤로 갈수록 더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인하는 너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님 같은 경우는 왜 인하를 하는지 우리가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금리 인하의 기조가 중요하다. 두 개 다 시장에서 상당히 좀 집중해서 보는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기조가 좀 애매합니다. 유럽에서요. 한 일주일여 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상당히 좀 편안하게 보인다. 뭐 등등의 이 EU ECB의 집행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라든지 간밤에도 호주에서도 금리 동결했죠. 그러다 보니까 2026년에는 금리 인상으로 급선회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쪽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원래 인상 기조였고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조금은 이 금리 기조에 있어 눈치 보기가 펼쳐지지는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매파적으로 슬슬 좀 돌아서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이사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금리 기조를 보고 자신들의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은 뭐 글로벌 위기 상황이고 모두 공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으나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눈치를 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대대적인 인하 기조로 돌아서서 달러 약세로 가고 다른 나라 통화는 금리 인상 기조로 가서 환율이 확 역전되는,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로 가고 유로는 초강세로 가는 그런 양상으로 간다면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1%에서 헤매고 있는 유럽
경제는 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역내 교역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출로 여기도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국가들의 타격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조 자체가 각국의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뭐 글로벌 전체 위기 상황이라서 한 방향으로 모든 같은 정책을 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저는 뭐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내려서 뭐 지금 김민 전문가 얘기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거의 반드시 내린다라는 게 만약에 기정사실화된다면 다른 쪽도 눈치 보면서 아마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 마무리 짓고요. FOMC 큰 이변이 없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향후에 이 비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 넘어갈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업종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다룬 반도체 들고 왔습니다. 이번 주 안 다루고 넘어가면 아쉬울 뻔했어요.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저는 어제 이제 급등했던 두 종목이 조선업종에 있었는데 네. 뭐 조선업종 저희가 아침에 이 내용을 좀 다루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조선업종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요즘 좀 헷갈립니다. 뭐 엔비디아 H200 수출한다고 했는데 저도 싫다고 했다가 뭐 분위기가 좀 이렇고 국내에서는 소부장은 여전히 좀 몇몇 맥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또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반도체 섹터 주변의 이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9만 원대 매수 의견을 좀 드렸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차는 탑승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오름폭을 보니까 93,5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거의 약 20% 정도 반등했거든요. 93,500원이 언제 찍었느냐? 11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8일에 고가가 11만 1,200원까지, 11만 2천원까지 갔기 때문에 상당히 오름폭이 좋았고요. 물론 이제 신고가 갱신까지는 이거 통합입니다, 여러분. 통합 차트고요. 갱신은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렇게 단기간에 삼성전자가 15% 이상씩 올라주는 거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투심이 수급과 매기가 살아있다는 걸 반증하고 정리를 오늘은 분명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승전결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발 H200 수출 허용안이 나온 거 아까 우리 앵커님도 우리 프로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향후에 AI 견제를 좀 하면서 수출 타협이라는 절충안을 내세운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보고 또 국내, 미국 국내겠죠. 기업의 이익은 챙기겠다라는 신호예요. 어떻게 됐든 엔비디아나 젠슨왕이 미국인이잖아요. 지금 뭐 다른 중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 챙기고 기업의 이익은 챙기겠다는 신호고요. 그 파급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 파급력은 여전히 HBM, 패키징, 테스트, 공급업체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제 나왔지만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어요. 증권사에서. 근데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아쉽다라는 표현은 뭐냐. 좀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가 하필 있는 날에 눈치도 없죠, 연구원분들이. 이거 조금 지나고 다음 주에 내주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렇게 냈다는 거.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모습을 보시면 108,700원이거든요. 9만원대 그렇게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 샀다. 그러면 이번 주 이틀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내일 아침에 FOMC, 우리 앵커님 표정 안 좋으면 FOMC 내용 안 좋은 거고, 예. 모레 이제 또 양옵션 만기일 변동성 국면. 이번에는 변동성 국면 꽤나 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양옵션 만기일이 좀 그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렁거림을 이용해서 10만 2천 원 정도까지 내려와진다면 마지막 탑승기에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0만 2천 원 정도에서 한번 1차 매수하고 또 9만 한 3, 4천 원에 1차 매수하면 평균 단가는 9만 원 되죠. 네? 그러면 내년에 기대 수익률을 저는 3, 40%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합리적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PBR 2배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있고 하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것들을 공략할지 전력기기를 하실지 그 다음에 원자재까지 최근에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긴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
그러니까 나는 데이터 센터 먹고 반도체, 전력기계,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먹고 뭐 계속 다 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안 되고 좀 이 안에서 순환매를 즐기시되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의 선택은 역시나 코어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내지는 HBM 쪽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몇 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우왕좌왕 또 하시길래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이 시간에도 들고 나왔던 STI를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하고요. 지금도 현재 대체거래에서도 좋고 12월 8일에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건 차후에 정리해드리고 장비 안에서는 저는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니셈입니다. 여기도 최근에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기관들의 목표가가 뭐 올라왔는데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구원분들이 지금 주가가 싼데 향후의 목표가가 13,000원, 14,000원, 15,000원도 있어요. 상당히 높은 부분. 이렇게 리포트를 쓰셔야죠. 향후의 주가가 그 위치까지 가야 된다는 내용. 장비 쪽에서는 두 종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소재 파트는 역시나 솔브레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진인데 저는 한솔케미칼까지 오늘은 대본에 없지만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산화수소 부분은 확실히 지금 가동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 내년 되면 거의 100%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제가 88%까지 확인했습니다. 한솔케미칼의 가동률을. 그렇기 때문에 기관 행보의 모습이 한솔케미칼인데 이 가동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것은 이익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한솔케미칼도 16만 원대도 고민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정리해드리고 여전히 부품 쪽은 TCK와 하나머티리얼즈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반도체 요즘에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주 초에도 이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속에서 반사익을 볼 만한 종목군들 여전히 관심 가져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뉴스가 나왔던 당일에는 지난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 가장 격한 반응은 동진세미캠에서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잠잠하다가 어제는 경인양행이 또 급등했잖아요. 10몇 % 급등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전 거래일에는 캠트로스인가? 이 종목이 또 이 종목은 12월 8일이네요. 엊그저께. 그때 또 급등이 나오면서 뭔가 예전에는 이 하이트리스트 얘기 나왔을 때 무더기로 올랐다면 요즘엔 드문드문 한 종목씩 강한 슈팅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예전에 국산화 바람처럼 네. 레퍼런스가 좀 있거나 수출 레코드가 있는 쪽들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어찌됐건 하이닉스의 소재 납품 이력이 있는 쪽들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중일 간의 갈등이라고 보겠습니다. 반대급부 수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느냐, 레퍼런스가 있느냐 이러면서 선발적 등락 과정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중심에는 동진세미캠이 가장 맞는 것 같고요. 역시나. 역시나 좀 뭐 실적이 안 좋았지만 내년에 지금 올해보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선행 포워드로 밸류에이션이 동진세미캠이 12배 정도예요. 사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크게 항변하겠습니다. 비싸지 않죠. 12배 가지고 자꾸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면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싸다. 더 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왜 이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올해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은 받아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추가적으로 동진세미캠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 쌍두마차의 가동률에 좀 집중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굳이 소재를 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솔케미칼, 과산화수소 쪽, 그 다음에 솔브레인.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 넣자면 이제 뭐 동진 정도까지. 소재는 여러분 몇 개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ENF, 동진, 한솔, 그리고 솔브레인 정도까지가 뭐 주축돌이니까 여기 안에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이나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기까지 내년 전반기까지 좀 투자 관점 가져보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종목군들은 아마 차트 하나씩 펴보시면은 기판이나 뭐 이런 종목처럼 많이 급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치 좀 잘 잡아보시고 삼성전자는 한 10만 2천 원 정도 아래로 내일 뭐 변동성 커지고 하면은 그때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반도체 알아봤고요. 조선입니다. 어제 조선이 확실히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인도 쪽에 시장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빅3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오르고 하나오션은 올랐지만 올랐나라고 할 정도로 조금 약간 미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마스카가 중심 이슈였을 때는 아무래도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조선주의 흐름이 뒤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제 마스크와 관련돼서는 좀 확인해보자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양상이고,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에 진적 진출해서 미국에서 당장 배를 짓고 미국에서 돈을 엄청 버는
뭐 그런 구조는 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배를 만들어서 뭐 블록 형태로 가져가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에서 벌써 이제 한번 베팅한 이 하나오션은 정말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제 눈엔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HD현대중공업처럼 눈치 보다가 끝까지 미국에 진출 안 하고 협력만 하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습니까? 엔진은 베트남에서 만들고 수빅조선소를 포함한 지금 이 미포조선의 도크는 미국 군함을 만들어야 되니까 원래 미포에서 만들던 걸 만들 수 있는 도크가 없는 상태죠. 그걸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지금 가져가려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 갈 때 당연히 혼자 가지 않을 거고 HD 현대의 그 그룹들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제 조선기자재도 다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었죠. 그러면 울산조선소는 정말 돈 되는 것만 하고 미포조선은 미해군 MRO나 미해군 블럭 같은 것들을 만드는 쪽으로 간다면 나머지를 만들 수 있는 향후 중국과 가격으로도 좀 붙을 수 있는 뭐 당연히 기술이 우리가 더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저께 이제 HC현대중공업의 베팅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명확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심상치가 않죠. 뭐 제가 아마 작년인가 뭐 나와서 천연가스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자 했을 때가 한 2.2달러, 3달러였는데 벌써 5달러가 넘었습니다. 뭐 지금도 더 주정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 있는 구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하고 붙어가고 있는 쪽은 누가 뭐래도 삼성중공업이라 삼성중공업도 좀 부각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뭐 세 종목 다 마찬가지지만 빅3 두 종목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수급이 어느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좀 보면 어제 올랐던 두 종목들이 수급이 보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조선주가 작년부터 보면 6배 올랐습니다.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지는 말자. 이제 그 정도의 수익률은 나올 리가 없고 현재 구간에서 다만 이렇게 기간 조정 받으면 장기 추세 내에서는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고 수급도 이런 가격에서는 들어온다 정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과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는 아니더라도 슬슬 또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 조선 섹터 두 종목을 중심으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들여다봤습니다.